자, 우리 수업 두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한 번만 다시 살짝 반복하고 두 번째 수업 들어가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저번 주에 가볍게 보면 일단 운문문학에서 웃는 우리가 시라 그랬지, 시문학이라 그랬습니다. 시문학. 그리고 이제 시문학에서 작가가 어떤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내용적 측면과 형식상의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내용을 이해하려면 일단 시니까 화자를 알아야 되고 혹은 대상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화자와 대상이 처한 상황과 정서 태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형식은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시상 전개 방식, 이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적 측면은 이해 파트라면 그 다음에 형적 측면은 이해한 후에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식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일단 내용적 측면을 가볍게 보면 화자가 있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화자는 시인을 대리하여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도 있어요. 대상은 화자가 노래하는 대상인데 선생님 이거 얘기했죠.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작품 안에 화자만 있는 경우, 그때는 화자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자기의 자아성찰이라든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두 번째, 작품 안에 화자와 대상이 같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1인칭 관찰자 시점과 비슷하게 소설에서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작품 안에 대상만 있는 경우는 우리가 3인칭 시점을 통해서, 즉 작품 밖에 있는 화자가 작품 안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디에 시의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가 바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해요. 자, 다음 갑니다. 화자 위치죠. 그래서 시적 화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작품 안에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소설로 얘기하면 1인칭이죠. 그 다음에 작품 밖에 있다. 이러면 무조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말하기, 화자의 말하기 방식, 독백체, 혼자 말하고 있는 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말을 건넨 어투. 선생님이 말을 건넨 어투는 대상의 대답이 없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화자가 혼자 이렇게 막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잘 지내니? 난 오늘도 뭐 어떻게 지냈단다. 이렇게. 근데 청자는 아무 얘기 없어. 이러면 됩니다. 근데 대화는 청자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지내니 했더니 청자가 잘 지내. 이게 바로 대화입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말하기 방식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시적 상황, 화자나 대상이 처한 상황 혹은 정서와 태도인데, 일단 시적 상황은 화자나 대상이 처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개인적 상황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죠? 개인적인 상황이 있다고 그랬고요. 혹은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시대적 상황. 자, 개인적 사항은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시대적 사항은 일제강점기, 6.25 이런 독재 정권 이런 시대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상의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로 조국을 잃은 상황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뭡니까? 독재 정권의 상황. 이건 시대적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상황. 이건 개인적 상황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 이렇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 태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 비판적 저항적 태도도 있고요. 의지적 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찬적인 태도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관조적 태도, 선생님 뭐라고 했죠? 대상을 지그시 바라본다. 이런 관조적 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상적 태도. 선생님 애상이 뭐라고 했죠? 슬프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 체념적 태도. 체념은 포기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자조적 태도. 자조는 뭐야?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 자기 자신을 비웃으려면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빵이 돼야겠죠. 지금 자기 자신이 너무 싫으니까 자기 자신을 비웃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내용적 측면이었으면요. 형식적 측면. 그래서 요거는 표현법은 그냥 무조건 암기하자 그랬죠, 선생님이. 그리고 저번 주에 설명했는데, 일단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하기 해서 우리가 시험에서는요. 비유하기를 비유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시에는 비유법이 사용됐다. 그러면 비유법이 사용됐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 있는 표현법 중에 하나가 아무거나 쓰이면 비유법이 사용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죠? 비유법 주머니 안에는 직유, 은유, 대유, 의인, 화류, 중의, 의성이 있으니까 직유법도 비유법이니까 직유법을 쓰면 직유도 쓴 거지만 비유법도 쓴 거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수능을 보니까 지금까지 수능 시험이라든가 내신을 보니까 주로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출제자가 수능 출제자가 비유법이 사용됐다. 이거는 언제 주로 쓰냐면 주로 우리가 직유, 은유, 인 이렇게 3개 정도를 썼을 때 비유법이 썼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3개 정도를 썼을 때 비유법 썼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 3개가 주로 비유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다 해서 나머지 몰라도 되나?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법, 변화법이 있는데 뭐 강조법, 변화법은 이렇게 나와요. 비유법은 비유법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유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조법은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이렇게 나와요. 주로. 그 다음에 열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과장을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이렇게 변화하기도 도치를 통해 내용의 변화를 준다. 대구를 통해 내용의 변화를 준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만 넘어가면 되는데 비유법은 그냥 비유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먼저 비유하기 보면 첫 번째 직유법. 직유법은 우리 저번에 했지만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듯이, 뭐뭐인 양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경처럼 이렇게 바르고 직유법.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렇게 같은 이런 게 바로 직유법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직유법 나오면 원관연과 보조관연 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 했을 때 내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니 얘들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내 얼굴이죠. 내 얼굴이 원관념 그 다음에 사과는 보조관념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사과는. 맞잖아. 사과 같은 내 얼굴인데 진짜 사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은유법입니다. 은유는 A는 B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내 마음은 호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유법입니다. 대유는 어떤 부분을 통해 전체를 나타낸다 그랬죠? 선생님이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때 빵은 진짜 브레드의 빵이보다는 먹을 것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의인과 화류입니다. 의인은 뭐다? 생명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생명을 부여하고 화류도 마찬가지로 무생물한테 생물고차 나타내는데 차이는 뭐냐? 의인은 이때 인이 사람 인자에서 사람처럼 표현한다. 오케이? 이게 포인트야. 사람처럼. 그러면 화류는 사람 아니면 뭐겠어? 동물처럼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 같은 어떤 동물의 생명력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울부짖는다. 나무가 울부짖는다. 근데 사실 울부짖는 거는 동물 짐승이 울부짖는 거지 사람은 그냥 운다라 그러지. 그래서 나무가 울부짖는다 이러면 뭐예요? 이러면은 화류법이고요.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작품 보면 산들은 생명 없죠? 산들이 뭐라고 그래? 생명이 없는 대상이 학처럼 날개를 뻗는다. 근데 우리 인간은 날개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학처럼 날개 뻗는다. 그러면 우리는 화류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출에서는 주로 90% 이상 의인법이 위주로 나옵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의법은 아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의 말에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의성, 의태는요. 뭡니까? 소리를 글로 적으면 의성법, 모양이나 태도를 글로 적으면 의태법. 다시 얘기하면 닭이 꽃기어온다. 꽃기어는 닭의 목에서 나온 소리잖아. 이건 의성법. 거북이가 엉금 깃는다. 이거는 의태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강조하기 보면 반복법, 반복 그냥 말 그대로 반복하기 이렇게 똑같은 구절 반복하면 되는데 반복은 여러 가지 반복이 있어요. 그중에 선생님 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시어의 반복. 시어의 반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봄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봄을 자꾸 반복했죠. 두 번째 문장 구조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문장 구조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가고 너는 여기 남고 그는 뭐는 하고 있죠. 누는 뭐는 뭐는 이렇게 하면 문장 구조 반복입니다. 자, 세 번째는 종결어미 반복. 자, 종결어미 반복은요. 산에는 꽃이 피네. 들에는 뭐 벼가 자라네. 그 다음 집에는 웃음꽃이 피네. 이렇게 네네네. 마지막에 똑같은 글자로 쓰면 이게 종결어미 반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주로 일단 외워주세요. 알아두면 됩니다. 자, 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쭉쭉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거. 이렇게 열거하는 거고요. 과장은 오버하는 거죠.
그죠? 모란이 진다고 360동 울면 그죠? 죽어요. 그죠? 오버하는 거죠. 슬프긴 슬프지만 슬픔 너무 극대화해서 오버하는 거고요. 점층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면 점층의 반대는 뭘까요? 점점 작아지는 거는 점강법입니다. 점강법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 그다음 뭐야? 대치. 아니죠. 강남 대치 하면 되죠. 대치, 강남, 서울, 그다음에 뭡니까? 한국, 아시아, 지구 이러면 점층이고요. 반대로 지구, 아시아,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서울, 강남 이러면 뭡니까? 점강법입니다. 자, 대조는 말 그대로 반대되는 거를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대조는 반대고요. 영탄은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 그래서 뭐뭐했구나 혹은 이렇게 감탄사 쓰면 영탄법입니다. 연세는요. 끝말잇기죠. 예를 들면요. 요렇게 해서 끝에 있는 어떤 구절에서 끝에 있는 말을 바로 그 뒤에 처음 이렇게 받아. 이렇게 성 받고 또 담으로 끝났으면 이거 뒤에를 담으로 받아. 이게 바로 연세법이야. 우리가 예를 들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럼 우리가 뭘로 끝나? 빨개로 끝나지. 그럼 그 뒤에 빨가면 이렇게 빨개를 받아줘. 이게 바로 연세법입니다. 알아두시고요. 변화주기 가볼까요? 변화주기 도치법은 뭐야? 순서를 바꾸는 거죠. 가자 집에 이거 예쁘다 너는 이게 바로 이제 도치법이고요. 대꾸는 뭡니까? 리듬이 똑같은 게 두 개. 뭐뭐보다 뭐뭐해도 뭐뭐보다 먼저 일하고 뭐뭐보다 뭐뭐해도 뭐뭐보다 먼저 온다. 이게 바로 대꾸법입니다. 자, 서리는요 뭡니까? 알고 있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누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겠냐? 즉 멈추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반어와 역설 다시 한번 보면 반어는 뭡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망쳤을 때 엄마가 뭐라고 그래? 잘했다. 이건 우리가 표면상으로는 칭찬 같지만 뜻은 어때? 혼내는 거죠. 이게 반어인데 역설은 그 뭐냐? 그냥 말이 안 돼야 돼. 말이 안 돼. 예를 들면 뭐야? 따뜻하지만 차가운 아이스크림. 야, 따뜻하면 따뜻한 거고 차가우면 차가운 거. 완전 정반대의 어떤 상황을 집어넣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지. 이게 바로 역설법입니다. 괜찮습니까? 여기 찬란한 슬픔의 봄. 얘들아, 슬프면 찬란하면 안 되지. 찬란한 것은 기쁜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역설법입니다. 또 위에도 나는 님은 갔지만 난 님 보내지 않았대. 보냈으니까 갔겠지. 이게 바로 뭐야? 역설법입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표현법이었고요. 그다음 시상 전개 방식은요. 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공간의 변화에 따라 전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경 후정선이 뭐라고 했죠? 앞에는 배경을 제시하고 뒤에는 화자의 정서를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다음 수미상관 뭐였죠? 수미상관은 맨 앞과 맨 뒤가 똑같은 거를 제시하면 수미상관이 했죠. 여기와 여기가 괜찮니? 그래서 여기 맨 1년과 2년이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비슷하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완전히 똑같지 않죠? 나보고 어디로 가는 슬픈 신호냐? 어디로 가는 슬픈 신호냐? 순서가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었죠. 텅 빈 하늘에 걸려있다. 하늘에 걸려있다. 이렇게 위아래 바뀌어도 구절이 비슷하면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나 이미지 중요합니다. 이미지는 첫 번째 감각적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감이 있다 그러죠. 오감, 시각, 후각, 촉각 이런 오감이 있는데 문학에선 육감입니다. 육감, 시각, 눈으로 보여야 되고요. 청각, 귀로 들리는 거, 까까 이런 거, 후각, 냄새, 향기, 미각, 맛이죠. 쓴 이런 거. 그 다음에 촉각이 있습니다. 촉각, 그죠? 자, 촉각은 뭡니까? 손으로 만져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늘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감각이 공감각인데 이거를 감각의 전이라 한다. 감각의 전이는 내가 원래 말하고 싶은 어떤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주는 건데 우리가 두 번째 거 보면 국화 향기가 흔들리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화 향기겠지. 국화 향기는 후각인데 흔들리는 것은 후각은 흔들린다가 말할 수 없지. 왜? 후각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흔들린 건 눈에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흔들리는 시각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후각의 시각각. 그래서 공감각이라 합니다. 자, 다음에 복합감각은요. 그냥 감각을 두 개 나열하면 돼요. 미리 익어가는 5월, 보리 냄새, 그 다음에 술 익는 말마다 타는 저녁놀. 자, 미리 익어가니까 이거 눈으로 보이죠? 시각, 보리 냄새, 후각 이렇게 그냥 두 개의 감각을 나열하면 그걸 복합적 이미지라 그래요.
수링반인데 사실 요거는 요즘 들어서 이제 잘 안 나오는 그런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또 상승과 하강 이미지가 있어요. 시어라든가 상황을 이제 올리면 상승이고요. 여기 막 올라간다 이러면 상승이고, 그다음 내려간다 떨어진다 하강인데, 아무래도 상승이면 긍정적 이미지고요. 하강이면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진다 하강적 이미지면 나라로 얘기하면 멸망, 사람으로 얘기하면 죽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소재와 관련된 개념인데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을 알아야 돼요. 객관적 상관물은 어떤 하나의 대상이, 자연물이나 대상이 화자의 감정과 똑같거나 화자의 감정과 대조되거나 지금 화자의 감정을 더 심화시키면 바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이입은 되게 중요한 게 그 대상도 어떤 감정을 가져야 돼. 예를 들어서 촛불도 나와 같아서 속 탄다. 그치? 촛불이 속이 탄대. 촛불이 눈물 흘린대. 촛불도 어떤 이제 의인법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의인을 통해 어떤 촛불이 울거나 웃거나 어떤 대상이 그래야지 감정이입인데, 그때 그 감정이 화자와 같아야 돼. 내가 슬픈데 촛불도 슬프구나. 이게 감정이고요. 반대야. 내가 슬픈데 촛불은 기뻐하는구나. 이건 대조적 자연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화자의 어떤 정서를 심화시킨다. 감정을 환기한다. 다른 말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거야. 심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썩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 근데 밖에 밤 비가 내려. 너희들 밤에 비 내리면 솔직히 기뻐하는 애들도 있을까? 있겠지 뭐. 어떤 뭐 몇몇 애들 또라이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대부분 95% 이상은 그냥 우울해 보이고, 그지? 쓸쓸해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지? 낙엽도 떨어진 낙엽 보면 쓸쓸하잖아. 이런 게 바로 화자가 애초에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연물을 통해 더 감정이 심화되면 그 우리가 정서를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래. 이 작품에서도 지금 화자는 외로운 상태인데 여기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죠. 그 다음에 빈배가 있죠. 그 다음에 짝을 잃은 갈매기가 돌아다녀. 그 화자는 이런 걸 보면 더 외롭겠지.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인데 감정이입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비가 울거나 웃거나, 빈 배가 울거나 웃거나, 짝 잃은 갈매기가 눈물을 흘리며 흘러간다. 이렇게 이 대상들한테 감정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은 될 수가 없다. 요거 포인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할머니 꽃씨 받으신다 했죠? 요거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 감각입니다. 생애 감각은 삶의 느낌이란 얘기입니다. 삶의 느낌인데 김광석 시인이 김광석 시인이 좀 아팠어요. 혈압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는 혈압 때문에 야구장에서 야구 구경하시다 쓰러진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약간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나의 삶이 감각 살아있구나 를 느끼시고 나서 쓴 거래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많이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갑니다. 여명의 종이 울린다. 자, 여명의 종 줄 쳐봐. 우리가 여명은 이제 밝은 종이니까 이건 약간 희망을 상징합니다. 희망. 내가 살아났다는 뜻인 것 같아. 희망의 종이 울린다. 자, 뭔가 울리니까 우리가 청각이겠죠? 이미지? 자, 새벽벌이 반짝인다. 시각이죠. 사람들이 산다. 그죠? 이제 깨어나서 이제 느낀 거죠?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청각이죠. 이미지가 많이 쓰였네. 아무래도 감각이잖아. 생애. 제목 자체가 삶의 느낌이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오케이. 나에게 오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 뭐 병문안도 오고 또 병문안하고 떠나기도 하겠죠. 오는 사람도 나한테 오고 가는 사람도 나한테 간다. 이거 뭐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항상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이 아래 채워야 되니까 내용적 측면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형적 측면을 다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 나 아팠대. 포인트. 화자가 처한 상황. 아팠나 봐. 이 깨진 하늘이 아물 때도 즉 이 아픔이 아물 때도 깨진 하늘은 아픔이겠죠. 그래서 이 아픔이 이제 다 나을 때에도 나는 가슴에 뼈가 서지 않았다. 가슴의 뼈는 의지지. 삶에 대한 의지. 삶에 대한 의지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약했다. 이런 뜻이야. 괜찮니? 삶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 희망은, 푸른빛이란 희망은 장마에 넘쳐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흐린 강물은 지저분하지 절망 속에 떠내려갔다. 이런 뜻이야. 즉 희망은 어땠다? 사라졌다. 이런 뜻이야. 다시 얘기하면 나 아팠다. 그 아픔이
아물 때에도 나 뭐 했다? 삶에 대한 의지가 약했기에 나의 삶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너지는 뚝에 서게 되었다. 자, 무너지는 뚝 되게 위태하죠? 이거 이제 삶과 죽음의 어떤 갈림길이겠죠. 그래서 얘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때 기슭에서 채송화가, 자, 채송화 똥같이 쳐야 될 것 같아. 채송화가 꽃이죠? 무더기로 피어서 나의 삶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뭐야? 나에게 삶의 의지를 넣어 주었다. 이겁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뭐 충분히 이해되시죠? 화자는 일단 작품 안에 있습니까? 예, 작품 안에 있어. 여기 나라는 게 있죠? 그래서 화자는 작품 안에 있고 나가 있죠? 대상보다는 주로 화자가 자기 얘기하는 것 같죠?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아픔, 그치? 아픔을 겪은 상황이죠. 그 다음 화자의 정서태는 어때요?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삶에 대한 의지가 없다가 의지, 희망이 없는 상태였다가 처음에는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삶에 대한 의지, 희망을 갖게 되는 걸로 바뀌었죠. 자, 표현상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표현상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새벽벌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진다. 자, 닭이 운다. 개가 진다. 이거 리듬 똑같죠? 이런 거 대구법. 그죠? 대구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냥 대구법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은 뭐가 있죠?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겠죠? 내가 깨어나서 어떤 삶의 감각 느낀 거니까 이미지는 시각도 있고요. 그 다음 청각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어때? 아픔에서 그죠? 삶의 감각을 느낀다. 이런 거죠. 즉 삶의 희망을 느낀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주제는 뭐라 적을까요? 우리가 읽어봤을 때 화자가 지금 아팠잖아. 그지? 그래서 아픔을 극복하고 삶의 희망을 가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충분히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질투는 나의 힘인데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 작품 되게 좋아해요. 뭐 선생님의 삶의 어떤 삶의 모습일 수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사람은 질투가 있어야 돼. 그지? 질투가 없다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 맞잖아. 질투 없으면은 욕심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문제 뭐냐면 질투를 갖고 나서 그 질투가 남을 욕하는 어떤 그런 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나가면 그거는 긍정적 질투라 보지 않을까? 이 작품은요 되게 신기한 게 미래의 나를 가정해. 지금 나는 되게 화자는 되게 젊은데 미래의 되게 늙은 나를 가정하여 늙은 내가 그 젊은 나를 돌아보며 쓴 거야.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즉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럼 실제 시간이 흘렀냐? 아니야. 아주 오랜 세월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릴까? 이 종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의 젊은 시절의 어떤 삶을 적은 종이에서 나의 젊은 시절에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글, 그죠? 삶에 대한 글을 떨어뜨릴 거면 나는 이제 그걸 읽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 두 줄을 정리한 뭐야?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나이가 들어서 나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이 종이는 바로 젊은 시절을 적은 글이니까 아주 오랜 세월 흐른 뒤에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씁니다. 그때 내 마음은, 그럼 그때 그 내 마음은 언제일까요? 바로 젊은 시절이죠. 이제 돌아보는 과정이니까 나의 젊은 시절은 정말 너무 많은 공장을 세웠구나. 자, 공장 이퀄 뭡니까? 욕심이 많았죠. 공장 뭔가 생산해야 되니까 욕심이 많았구나. 혹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게 기록할 게 많았겠구나. 기록하다니 뭐를? 요 종이에다 삶을 기록했겠죠? 그래서 어리석게도 이렇게 기록할 게 많았구나. 이런 뜻입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나는 젊은 시절에 구름 밑을 쏘다니는 개처럼. 자, 구름 밑을 쏘다니는 개처럼. 직유법이죠. 뭐 했어요?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 머뭇거렸다. 자, 지칠 줄 모르고 계속 공중에서 뛰어다녔구나. 머뭇거렸구나. 이런 뜻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젊은 시절에 이렇게 개처럼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얘기인데 공중에서 머뭇거렸다가 좀 우리 눈에 거슬리지. 공중에서 머뭇거렸다. 머뭇거리면 어때? 머뭇거리면.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는 개처럼 뛰어다녔지만 뭔가 이룬 것은 없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갑니다. 나 가진 것은 탄식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젊은 날을 돌아보니 젊은 날 돌아보니까 나. 여기서 나는 늙은 나야. 늙음을 가정한 나. 즉 노인, 늙음을 가정한 나야. 그치? 늙음의 나야. 내가 가진 것은 탄식밖에 없어. 왜 탄식할까? 젊은 시절을 돌아보니 탄식밖에 안 나온다 이거야.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죠? 탄식밖에 안 나와. 그래서 저녁 시간마다 청춘을 세워두고, 즉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봤다. 살아온 날들을 떠올려 봤지만, 이제 정리할까요?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허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의 희망의 내용, 나의 삶의 내용은 질투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질투만 하며 살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두겠다. 나의 젊은 시절은, 나의 젊은 시절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주제,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성이죠. 나는 뛰어다닌 개처럼 열심히 살았지만 이룬 것도 없고, 그리고 어때요? 다른 사람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 다음 또 뭡니까? 나는 질투만 가지고 살았어. 근데 돌아보니까,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진 않았구나. 그죠? 나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나 자신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나 자신을 너무 무시하며 살았구나 해서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질투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서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부러워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질투하고 살았지, 내가 갖고 있는 거, 나의 처지에 만족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자아성찰의 시인데 상당히 나는 이 시 내용이 좋습니다. 자, 화자는 일단 나겠죠? 작품 안에 있어요. 상황 뭡니까? 미래를 가정하여, 그죠? 미래를 가정하여, 미래 노인 시절을 가정하여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거죠. 자, 정서태는 어떻습니까? 되게 반성적이죠. 그죠? 반성.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거죠. 자, 표현법 아까 뭐 있었죠? 직유법 있었죠. 그 다음 또 보면요. 선생님 아까 안 했는데 여기 보면 뭐뭐했구나, 뭐뭐했구나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보아스 은이 이렇게 반복이 있습니다. 연결 어미도 반복이죠. 그래서 어미 반복해서 반복법도 쓰였죠. 이 펜 색깔은 똑같게. 반복법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일단 요로 정도 쓸게요. 요 정도 쓰고요. 시상 전개 방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 회상적이죠. 그죠? 자기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썼다. 물론 미래를 가정했지만 실제 미래에 온 건 아니에요. 이미지는 뭐 있죠? 주로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있죠. 그죠?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있고요.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삶에 대한 반성이겠죠. 반성. 이렇게 주제를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투는 나의 힘. 선생님이 문학은요, 선생님과 같이 해서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문학 작품은 암기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거 앞에 우리 생애 감각, 그 다음 저번 시간에 했던 할머니 꽃이 받으시다, 그 다음에 질투는 나의 힘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까치밥입니다. 다음 작품 까치밥. 너희들 까치밥이 뭔지 아니? 까치밥? 까치밥은 뭐죠? 까치밥. 우리 가을에
홍시, 감나무의 감을 이제 따잖아. 따는데 몇 개 남겨둡니다. 왜 남겨둘까요? 이제 새들도 먹을 수 있게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까치밥은 배려가 됩니다. 배려. 그래서 배려란 뜻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갑니다. 고양이인 줄 모르면서 장대를 휘둘러 까치밥을 따는 까치밥이 배려라 그랬는데 그 까치밥을 따는 서울족 아이들이여. 나쁜 새끼들 그지? 서울족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마라. 명령형 그지? 말아야지. 너희가 까치밥 따면 새들이 다 죽어요. 이거지? 남도의 남쪽 하늘 빈 겨울 하늘만 나오면 즉 너희가 까치밥을 다 따버리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하겠냐. 그지? 허전하지? 왜? 새들한테 미안하겠지?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고기가 파도가 소용돌이 치고 우리가 휩쓸려 배에 굶주릴 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때도 힘들게 살았을 때도 우리가 힘들게 살더라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 등 새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먹이가 돼주는 그건 까치밥은 따뜻한 등불과도 같았다. 이런 얘기에서 까치밥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까치밥은 남겼다. 그리고 그 까치밥은 날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는 따뜻한 등불이었다. 이걸 우리의 배려였다. 그러니까 철없는 조카 아이들아. 반복이죠. 반복이고요. 말을 건네는 어투죠. 그죠? 반복법도 쓰였고요. 철없는 조카 아이들한테 말을 건네는 어투죠. 해서 반복법.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어투. 길게 쓰기 싫으면 대화체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 까치밥 따지 말아라. 또 반복. 명령형 반복하죠. 사랑방 말쿠지. 사랑방의 어떤 바구니에 집신을 걸어놓고 자 이제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까치밥과 별 차이가 없어요. 갑니다. 집신을 몇 개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지 않았으냐. 서리법. 즉 돌아가셨다 이 뜻이야.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할아버지가 뭐를 남겨두고 갔다. 집신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 그 다음 그 집신은 때로는 외로운 길손 외로운 손님의 길보시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한밤중에 동네를 개가 짖는데 그 집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두만강을 넘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할아버지가 뭘 남겼어요? 할아버지가 집신 남겼죠. 그죠? 그걸 누가? 외로운 길손이. 그 다음 또 누가? 우리 아버지가 그지? 그 집신을 들고 아주 잘 사용하셨죠? 우리가 이거를 위에랑 연결져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뭘 남겼습니까? 까치밥을 남겼죠. 그 까치밥은 누구에게 유용한 길이었죠? 날짐승들에게 유용한 길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대응구조입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와 같은 거고 집신은 까치밥. 그럼 집신도 뭐예요? 배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신도 까치와 다음에 외로운 길손과 아버지는 이제 배려를 받은 존재니까 날짐승. 괜찮니? 만약에 여기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에다가 조카 아이들 하면 안 돼요. 그죠? 조카요. 조카. 그죠? 조카 아이들 하면 안 돼요. 욕 같다. 그지? 그래서 대응구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서러하지 말아라.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한해 떠서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가야 할 길을 비춰준다. 오케이? 너희들에게도 까치밥이 있다. 즉 너희를 배려하는 까치밥이 있을 거니 너무 인생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도 서리법이 쓰였고 해서 표현상 특징은 서리법이 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개가 짖어. 아까 선생님이 내용 때문에 안 적었는데 청각적 이미지도 우리가 썼고요. 시각적도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봤을 때 화자는 뭡니까? 화자는 작품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여기 우리 있죠. 우리 그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작품 안에 있다. 그죠? 안에 있는데 중요한 건 대상이 있죠. 대상 누굽니까? 서럽는 조카 아이들이라는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조카아이들을 비판하는 그런 예고요. 상황 뭡니까? 조카아이들이 까치밥 따는 거에 대해서 뭐해? 까치밥을 얘네가 뭐해? 까치밥을 따는 상황이죠. 따려는 상황에 대해서 만류하는 거죠. 만류가 뭐야? 하지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정서태는 어때요? 비판적이에요. 그죠? 따지 마라. 그죠? 비판적이죠. 그죠? 그 다음 표현법 뭡니까? 아까 서리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아까 직유법 있었나? 직유법 있었나? 그 다음 또 뭐 있었지? 반복법도 있었지? 여러분이 찾으면 여러분도 그걸 적어주세요. 그 다음 시상전개 방식 뭡니까? 시상전개 방식은 그냥 뭐 없죠. 뭐 시간 흐름 정도. 그다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시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주제는 뭡니까? 남을 배려하는 까치밥을 따지 말자. 오케이. 까치밥을 따지 말자. 뭐 이렇게 적어도 돼요. 우리가 읽은 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농무라는 작품이 있네요. 그 다음에 선제를 안 했는데 이렇게 2개 남았는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무는요. 농부의 춤이에요. 농부의 이 춤이 춤무자야. 그래서 이거는 왜 춤을 추냐? 기뻐서 춤을 추냐? 아니면은 없지, 그지? 대부분 기뻐 춤추지. 근데 얘는 아니에요. 이 작품은요. 산업화 시대시에요. 산업화. 우리 산업화 시대에 농촌의 삶이 상당히 힘들었죠. 우리 농부들이 다 서울로 떠나요. 그리고 아무도 농촌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답답해서 춘 춤이래요. 갑니다. 징이 울린다. 청각적. 막이 내렸다. 즉 공연이 끝난 거죠. 막이 내렸으니까. 자, 오동나무에 전등이 달려있는 임시 무대. 구경꾼들이 돌아간 텅 빈 운동자. 자, 텅 빈 운동자 약간 쓸쓸함을 주겠죠. 우리한테. 아무래도 이거 객관적 상관물 되겠죠.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니까.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자, 우리란 화자가 나왔고요. 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분 중요해요. 이때 분은 미리 얘기할게요. 뜻이 2개인데 첫 번째는 공연을 했기 때문에 분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분노가 돼요. 우리는 분노가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 가서 술을 먹는다. 자, 어디 갔어요? 소주집 갔어요. 처음에는 텅 빈 운동장이 있었죠. 그 다음 소주집으로 갔어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다. 오우. 왜요? 화자의 정서가 대놓고 나와버렸죠. 오우. 너무 좋다. 그지? 이런 시. 너무 쉽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원통하다. 꽹가리를 앞장세워 시장으로 나가면. 자, 시장으로 나갔죠.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이고 처녀애들은 담벽에 붙어서 킬킬거리기만 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공연을 하면 우리한테 악을 써 따라다닌 건 쪼무레기와 그다음 우리를 비웃는 처녀들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디 갔어? 다 서울로 떠난 거야. 즉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야. 우리 농촌에 보름달은 밝고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지급법 꺽정이처럼 울부짖어요. 꺽정이가 누구죠? 조선시대 때 도적이었죠. 사회를 비판하는 거에서 현실에 저항하는 거야. 이런 산업화 현실에 저항하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헤헤거려. 이것도 지급법. 서림이는 누구냐? 꺽정이를 경찰에 신고해서 죽게 만든 꺽정이 부하였는데 얘는 현실에 순응한 애야. 그래서 어떤 농부들은 이 산업화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어떤 농부는 어쩔 수 없다고 순응하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쳐봤자 뭐 하겠냐. 서리법. 답이 없다 이거지. 비료값도 안 나온 농사 따위. 어우. 줄 쳐봅시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위에 답답하고 고달프게 산 게 억울하다의 뭐죠? 이유죠. 농사 져봤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 이익이 없어. 그거 옆에 언니한테 맡겨두고 그죠? 포기한 거죠. 어디 와서 소시장 거쳐 도살장에 올 때 우리는 점점 신이 난다. 정말 신날까? 눈물 나겠지. 반어법. 무슨 법이요? 반어법. 왜 눈물 나겠지. 반어법.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 피리를 불까 고갯짓을 하며
어깨를 흔듭니까? 이게 바로 농무, 농민의 춤인데 춤은 결국 뭐를 드러내는 거야? 한을 드러내. 한 이퀄 슬픔을 드러내는 거지 극복의 춤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춤을 통해 이 현실을 극복한다? 아닙니다. 극복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극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업화가 사라져야겠지? 근데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화자는 작품 안에 있습니다. 있고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농촌이 소외당하는, 그지? 소외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정서한테는 아까 얘기했죠? 원통하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다. 원통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분노가 있겠죠. 아까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그지? 분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슬프겠죠. 현실이. 자, 다음 표현법. 너무 많아서 그거 표현법 아까 그래도 우리 좀 많았어요. 뭐 있었죠? 지규법 있고요. 서리법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어법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불거나 흔들거나 이렇게 반복법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반복은 시에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 그래서 지규, 서리, 그 다음에 반어, 반복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시상전개 방식은요. 선생님이 파란색 색칠했는데 텅비 운동장에서 그다음 어디로 갔죠? 텅비 운동장에서 소주집 갔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갔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소시장 갔고요. 도살장 갔죠.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은 공간에 이동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는요. 아까 징이 울린다. 그죠? 그래서 청각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각도 있죠. 뭐 이런 거 알면 되고요. 주제는 뭡니까? 산업화 시대 농민의 한 이렇게 슬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농무였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서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갑니다. 선제리 아낙네들입니다. 선제리는 제목 보면 마을 이름이겠죠? 아낙네는 여자들이니까 얘네들은 화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대상이에요. 그죠? 시적 대상. 그래서 이 작품은 작품 안에 시적 대상이 있구나. 그러면 포인트는 이 선제리 아낙네디라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자. 이런 얘기죠. 갑니다. 한밤중이에요. 개들이 짖어대요. 자, 개들이 짖어대요. 그죠? 청각적이에요. 자, 이 개가 짖으니까 저 개도 짖어요. 들 건너 산 개까지 짖어요. 원래 알죠? 개들은 짖으면 막 모두가 다 짖는 거. 우리 시골에 가면 어떤 마을의 개가 멍멍 하면 그 옆집의 개도 멍멍 하고 아주 막 그냥 근데 그저 두려워서 짖는 건가? 아무튼 짖어인다 짖어인다. 뭐예요? 반복이죠. 자,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 들려요. 뭐가?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어요? 뭐뭐 했다. 이런 말이 들려요. 오케이? 말이 들린대요. 밤 기러기가 날고 있고요. 추운 땅에 들리는 그 소리가 남이 아니래요. 자, 남이 아니다 되게 중요하대요. 남이 아니라는 얘기는 되게 그 소리들이 남이 아니래. 남은 어때? 남은 어색하지. 즉 어색하지 않다. 그럼 어떠다? 친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들리는 그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어요? 뭐뭐 했다. 이런 말이 상당히 친근하게 들리는데 그럼 이들은 누가 말하는 거야? 누구야? 대상인 선제리 아낙네들이겠지. 이 사람들은 같은 마을에 사니까 친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떤 소리? 의준 소리가 바로 어때? 남이 아니다. 친근하다. 반복이죠. 그럼 이들은 누군데? 이제부터 여기까지가 말소리 들었고 이들 소개해야겠죠? 우린 알고 있는데.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들고 가서 군산 시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대상이죠. 팔다 못해 파장더리로 넘기고 사람들한테 팔고 오는 아낙네들. 15리길 한밤중이야. 앞으로 심리는 더 가야 돼. 4km 더 가야 돼. 힘들죠. 빈 광줄이 가볍죠. 왜 가벼워? 다 팔아서 가볍지만 빈 배는 요기도 못하고 뭔 뜻이야? 밥도 못 먹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서리법. 오케이?
광주리는 그 떠리를 통해서라도 다 팔아서 이제 뭐 짐이 없으니까 가볍지만 빈 배는 밥도 못 먹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서리법. 그죠? 빈 배 고프다 이거지. 배 고프다. 배가 고프다. 물건 파느라고 마늘 파느라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죠? 그래도 이 고생 하고 싶은 말이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안 하는 들끼리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냐? 아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세상이냐? 서리법 의좋은 세상이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야. 그래서 선재리 안악내들의 어떤 그죠? 친한 모습들이 참 의좋다 이거죠. 그다음 마지막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개 짖는 소리가 뜸해지고 밤은 자 집중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한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자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면 의인법이죠. 어둠의 눈이 어디 있냐?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화자는 누굽니까? 화자는 없고요. 그죠? 대상인 선재리 안악내라는 대상만 존재하고요. 상황 뭡니까? 우리 어디에서 군산 묵은 시장에서 어디로 가는? 집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정서와 태도는 어때요? 정서와 태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여기 의좋은 소리, 그지? 되게 상당히 의좋죠, 그죠? 의좋은 사이, 의좋은 사이, 그죠? 이런 거죠. 표현법 뭐 있죠? 서리법, 그 다음에 의인법, 반복법도 있죠. 반복법. 시상적인 방식 시간 흐름이죠. 집에 가는 중이니까 시간이 흐르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시각 많이 썼죠. 그 다음에 개가 찢었으니까 청각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 뭡니까? 선재리 안악내들의 그지 고생하는 선재리 안악내들의 의좋은 모습이죠. 의좋은 삶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를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봤는데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어렵지. 해서 선생님이랑 계속 많은 작품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면 충분히 우리가 시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론편과 그 이론편 뒤에 있는 작품을 해석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